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전라 서해안과 강원 영서, 충북 중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카카오에서 분사한 카카오페이가 오늘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상장되자마자 공모가의 2배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도 카카오에서 독립한 상장사들이고 지난해 대박을 낸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도 모두 SK에서 분사해서 상장됐습니다. 또 LG화학도 주력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어내서 지금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돈 되는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켜서 상장하는 일은 한국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상장시키면 매우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반면 주력 사업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모기업의 주가는 떨어질 테고 소액 주주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오죽하면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게 자회사 상장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모기업이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독일과 프랑스도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구글만 해도 지주회사인 알파벳 이거 하나만 상장돼 있을 뿐이지 자회사인 구글과 유튜브 등은 모두 비상장 상태입니다. 기업을 믿고 거기에 투자한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그 원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행처럼 발생하는 한국의 이 자회사 상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도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쓴 새 책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를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닥친 위기를 진단하고 조언한 책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이거 받고 싶은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알토란 같은 경제정보 홍사원의 경제쇼. 네, 요즘 원자재난이 난립니다. 수요에 비해서 또 매장량이 좀 극히 부족한 희소금속 이것도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희소금속이라는 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 방송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유튜브 발칙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난번에는 훨씬 더 좀 명랑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셨었는데 오늘은 좀 톤이 다운됐네요. 오늘은 그전엔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너무 혼란스러운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혼란스러운 얘기. 자, 혼란스럽게 하면 혼란한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희소금속 오늘 얘기 그거 할 건데 그거 전에 먼저 요소수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난리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실제 물류 대란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요소수가 갑자기 왜 난리가 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희소금속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요즘에 글로벌하게 원재료 부분의 그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또 그리고 NDC 40% 선언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친환경으로 전환하게 될 때 필요한
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네. 태양광 풍력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배터리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네. 자신의 배터리를 지금의 이제 3원계 배터리에서 인산철 배터리로 바꾸겠다. 이게 뭐 굳이 용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도 우리가 배터리를 쓰다 보면은 재료가 없어질 것 같아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걸 다 전기차로 바꾸려면. 바꾸니까. 예. 그래서 그 이슈를 제가 최근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요소수 문제가 불거졌어요. 예. 근데 요소수 문제를 저는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원재료 부분에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품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것들이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좀 많이 겪고 있어요. 고통을. 예. 이게 원재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결국은 그 공급자들,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게 이제 가격으로 전가가 되거나 네. 아니면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체감하게 돼요. 예. 그 중에 요소수는 대표적인 품목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렇게 공급 부족에 있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소비자들이 직접 요소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와 이게 이렇게 큰 문제였어라는 것이 됐는데 예. 일단 요소수가 뭔지부터 좀 살펴보면은 예. 우리나라에 이제 디젤 엔진 자동차가 있어요. 디젤 엔진 자동차에는 그 우리가 예전에 미세먼지라고 불렀던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질소산화물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필터로 걸르는 거. 예. 1차적으로 필터로 한번 걸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질소산화물을 요소수를 집어넣어서 화학적으로 물로 만드는 그런 장치가 차 안에 들어 있어요. 질소와 물로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하. 예, 예. 예.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물로 만드는. 예, 예. 그 요소수는 뭐 CO2하고 암모니아로 네. 만들어지는데 네. 그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작동을 안 해요. 요소수가. 요소수를 넣어서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막 뿜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작동을 안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뭐 최근에도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예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기억나세요? 있죠. 그때 뭐 조작했다 뭐 이런 예, 얘기 예.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가 예. 요소수를 꼭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얘를 넣고 다니려면 이게 그 요소수 통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좀 조금 쓰려고 예. 이거를 조금만 분사하도록 조작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비를 높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무게가 좀 줄어들고 예, 공간 예. 활용도가 좋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디젤차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고 예. 이걸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벤츠 같은 그 처벌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대형 트럭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이는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요소수가 지금 가격이 뭐 최근에 뭐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리터에 한 10,000원 하던 게 거의 1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예. 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량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정부도 이제 뭐 지금 중국 쪽에서 수출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좀 더 수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밀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요소수는 예. 요소에 물을 탄 거잖아요. 예. 근데 요소라는 건 어디서 만드냐면 이제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요. 근데 석탄하고 천연가스에서 만든다고 하던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수소를 뽑아내서 만드는 건데 예. 일단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큰 시장이냐면은 이게 천연가스로 만드는 것보다 석탄으로 만드는 게 좀 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요소를 만드는 공장이 옛날엔 있었는데 중국에서 요소를 워낙 석탄으로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소는 이제 수입을 해오는 구조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를 만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지난 15일에 우리가 요소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왜 요소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지를 보니까 이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전력 생산을 잘 그러니까 전력이 좀 부족해 있는 상황이라 거의 뭐 없는 발전소까지 다 돌려서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쓰다 보니까 요소를 만들 때 쓰는 석탄이 부족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소 공장에다가 야 지금 전기가 급해서 네. 뭐 사람들이 좀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데 지금 니네 돈 벌려고 요소를 만들어야 되겠냐? 예. 공장 가동하지 마. 이런 식이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요소가 부족하게 된 거고. 예. 그러면 야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무슨 수출을 하냐? 그래서 이거 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한 3분의 2 정도, 우리 전체 요소수 사용량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예. 근데 거의 70% 되는 물량이 아예 안 들어와 버리니까 예.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그럼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요소수를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해요. 근데 예. 중국만 하는 건 아닌데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서 요소를 뽑아요. 예. 이것도 화석 연료니까요. 예. 근데 그 영국에서 지금 풍력 발전이 바람이 안 불어서 전력이 좀 줄다 보니까 그렇죠.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오고 있는데 예. 푸틴 대통령하고 알력 싸움을 또 하고 있어요. 예. 천연가스 공급해줘라 마라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요소의 원가에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에서 90%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발전용, 난방용으로도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없는 상황에서 요소에서 또 쇼티지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유럽 최대 비료 업체가 노르웨이의 야리라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그 회사가 지난달부터 암모니아 생산량을 40%를 감축하기로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동차, 디젤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소, 비료, 농업에도 이게 쓰이니까. 그러니까 농업 얘기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요소를 만드는 업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료 업체까지 영향을 지금 준다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일단 미국의 비료 업체 같은 경우도 영국의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우리 가동 못하겠다. 요소값이 너무 비싸다 해서 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슬로바키아의 그러니까 유럽의 제일 큰 요소수 기업은 슬로바키아의 두슬로라는 회사예요. 예. 근데 여기는 10월 21일 날 우리 요소수 생산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게 야리라는 기업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 이탈리아 요소수 만드는 데는 4주간 요소수 생산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요소수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 그 요소라는 것이 또 비료의 재료로 쓰여요. 그렇지. 예. 요소 비료를 만드는데 비료는 또 농업을 할 때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요소가 없으니까 비료를 못 만들고 비료를 못 만들니까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이제 프랑스의 그 농수축산사무국의 의장께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내년 봄 농가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료를 많이 쓰는 옥수수나 이런 걸 아예 못 지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식재료를 못 만들게 되면 이게 그대로 밥상머리 물가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요소, 요소라는 그 한 가지 요소,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이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지금 좀 전에 취재하고 왔었던 내용들은 그 어린이집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못 다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요소수가 없으면 아까 이게 트럭에다 많이 쓴다 그랬으니까 그 대형 트럭들이 못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물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우리가 겪게 되는 건 저 어딘가에서 요소 하나가 부족한 거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 게 우리 아이들이 타는 어린이집 버스가 못 움직이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 현실로 체감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아까 그 유럽도 그러니까 유럽에도 디젤 그 차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도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요소수 때문에 당장 디젤 자동차, 디젤 트럭들이 지금 멈추게 생겼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유럽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뭐 비료했을 것도 없고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는 지금 그 요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재고가 얼마나 있을까예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난방용 연료를 더 써야 될 때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더 부족하게 될 건데 그러면 겨울을 넘기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재고가 이 겨울을 거칠 수 있다면 조금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제 겨울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요소 얘기 하나만 드린 건데 뭐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 가격도 거의 7배가 올라 있고 니켈 가격도 올라가 있고 이제 그런 그 희소금속 얘기 조금 이따 이제 그 또 할 거고 그 부족난은 이게 그러니까 그 원자재 공급난이라는 게 요소라는 걸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석탄, 천연가스 이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거기서 에너지난으로 나오는 건 이제 당연한 거 우리가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난데없이 이게 요소수로 등장하더니 그게 화물차, 디젤차로 돼서 그 어린이집 그 버스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나비 효과처럼 막 이렇게 막 번지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불리는 공급망 쪽에서 이게 진짜 문어발처럼 퍼지게 되는 건데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밥상머리 물가 얘기도 지금
저는 이제 공급단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건너서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뭐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 가격이 오르고 과자 가격이 오르고 우유 가격이 오르고 실제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저희 뭐 한 10년 만에 10년 아닌가? 어제 꽤 오랜만에 한 3%대를 봤잖아요. 그렇죠. 9년 만이라고 해요. 한 그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식품 업체들이 그동안은 이제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이걸 버티고 있다가 버티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그걸 올렸을 때 우리가 그걸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그게 지금은 이제 요소수에서 지금 터져나왔지만은 앞으로 지금 원자재 공급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다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터져나올 줄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원재료 수급의 문제가 이제 에너지발로 발생한 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물류발로 발생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물류가 지금 뭐 미국 서안에 있는 LA라든지 롱비치항에는 거의 100척씩 그냥 배가 떠 있는 상황. 그러면은 거의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해운업 그 리서치 쪽에다가 물어보니까 전체 선봉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박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물량이 한 12.5% 정도 된대요. 그럼 12.5%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를 물어보니까 한진해운이 3.5% 정도 했었대요. 그러면 한진해운 정도 되는 선박회사 한 3군데가 아예 사라진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취재원들하고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있는 취재원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베트남에서도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베트남은 왜 그럴까? 근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지금 해변가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가 좀 이제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를 안 하는지 아직 원인 분석도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를 안 하니까 서비스업 쪽이 아예 망가진 게 있었고 거기도 이제 항만 쪽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었고 예전에 되게 신기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한다 그랬더니 동남아 지역을 락다운을 했는데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얘기는 우리가 보통 대만의 TSMC를 떠올렸었는데 우리가 이제서야 거기도 이게 있어서 싶은 게 말레이시아 수출 품목 1위가 전자제품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후공정이 거기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고 우리가 평소에 잘 돌아갈 때는 있는지 없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여기서 터지니까 이게 나비 효과처럼 빠바바바바 터져나가는 일이 어디까지 반복될지를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희소금속 얘기 이것도 지금 공급난이 지금 이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희소금속이라는 게 뭔지 희토류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이게? 그냥 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희귀금속, 희토류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요소라 이런 것들도 다 원자재고 광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화학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와 녹색 전환이잖아요. 희소금속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선 35종의 56개 금속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예를 든다면 희소금속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터리에 쓰는 리튬도 있고 뭐 마그네슘 그리고 코발트 뭐 그거 2차 전지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이름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뭐 티타늄도 있고 뭐 텅스텐도 있고 뭐 인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뭐 세륨, 스칸듐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끝말잇기 잘 하시는 분들이 이걸 내용을 좀 잘 아시더라고요. 끝말잇기 듐자 나오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원소들에 대해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하시면은 너무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은 LCD의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린듐이 들어가요. 그럼 인듐이 없으면 LCD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뭐 희토류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드는 그 모터.
모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코발트나 뭐 니켈 같은 경우는 뭐 니켈은 희귀 금속은 아닌데 좀 매장량이 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고 그렇죠. 뭐 마그네슘 같은 것도 있고 뭐 텅스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풍력 터빈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가 쇼티지가 나면 요소에서 시작한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됐던 것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쇼티지가 나면 우리의 어떤 전자기기 뭐 친환경 그 기술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 지금 공급 부족이 그 쇼티지가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아, 이게 너무나 정해진 미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각국 정부가 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는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아니면 뭘로 할래? 전기차, 수소차.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이 매장량들, 그러니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매장돼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으로는 철이 있죠. 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지간히 써도 우리가 고갈에 대해서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희소금속들은 얼마 매장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보니까 이 희소금속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희소금속이라는 표현 쓸 것도 없이 그냥 금속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배터리를 지금은 3원계라 그래서 3원계가 그냥 원소가 3개다 그래서 3원계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갑자기 우리는 인산철 배터리를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야 3원계 배터리보다 인산철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 인산철 배터리가 더 좋다는 게 아니고 철은 많어. 근데 니켈, 코발트, 망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2030년이 되면 2천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 거야. 우리가 지금은 50만 대, 80만 대를 만들고 있지만 뭐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한 10년만 지나도 그리고 자기네가 만들 물량만 그만큼인데 1년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전 인류가 한 1억 대 정도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면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가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더 짧거든요. 성능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산철 배터리를 절반 정도는 쓸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친환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될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여기에 이게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쓸 거니까. 그쵸. 보나마나 그거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인산철 풍부한 철을 이용한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말한 거다. 그럴듯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요소처럼 어느 순간 쇼티지가 딱 났다고 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다 멈춰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금속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금속을 채취하는 채굴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요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속의 상당 부분이 그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하 자원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홍 기자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텅스텐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그 정도는 알지. 그렇죠. 이 텅스텐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텅스텐 나는데 그 광산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연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 그때 자연교과서에 보면 사회교과서였나 보다. 지리교과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텅스텐이 풍부하다. 그래서 산동인가 어디 뭐 있었는데. 영어는 산동 광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광산에서 전 세계 텅스텐의 20%를 공급할 정도로 맞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부했어요. 근데 그 산동 광산이 언제 그 폐광이 됐냐면 거기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93년에 폐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텅스텐 무슨 뭐 그 주요 산업국 중에 하나, 생산국 중에 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래전에 없어졌구나. 이른바 주석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주석.
그게 다 파서 그럼 없어진 건가?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그러니까 금속의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이 이런 재료들을 굉장히 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도 중국에서 워낙 싸게 텅스텐을 전 세계에다 뿌려버리니까 국내에선 채산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텅스텐 광산을 문을 닫게 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럼 중국은 그걸 싸게 만드느냐라는 것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우리가 캘 때 텅스텐 광산 그러면 텅스텐을 그냥 캐오는 게 아니에요. 뭐 코발트 광산 그럼 코발트를 그냥 캐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돌이 있으면 그 돌 속에 조금 들어있어요. 그럼 그 돌을 캐다가 사실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경우는 그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캐다가 쓸 수 있는데 희소금속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럼 이걸 광산에서 그걸 어마어마한 큰 돌을 캐서 이걸 다 부셔요. 다 부셔가지고 부셔도 이게 그 희소금속들은 다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돌들하고 광석들하고. 그럼 거기다가 뭐 황산을 비롯한 각종 화학 물질을 막 들이부어요. 그럼 거기서 뭐 그 폐수도 나오고 토양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 나오고 이런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 문제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걸 채굴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거를 묵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끼치는 피해도 너무 크고 거기에 뭐 진짜 좀 더 험한 국가들 가면 아동 노동이라든지 노예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아예 반군이 텅스텐 광산을 장악한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텅스텐을 거의 한 노예 노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거의 한 연간 한 50조 원 규모의 운영비를 충당을 해서 전 부분과 대치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취가 되다 보니까 선진국 이게 어느 정도 법적인 체계가 갖춰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위기로까지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코발트도 그렇다고 제가 한번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코발트가 콩고 공화국에서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채굴 과정에서. 거기도 진짜 심각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민주 콩고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전에 그 반군들이 그 정부군과 싸워서 코발트 광산을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반군을 지원했던 게 그 당시에 소련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반군이 그 텅스텐 광산을 딱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 서구 국가들이 공급받던 텅스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고서 이제 그 학자들이나 어떤 연구자들 아니면 저널리스트들이 봤던 거는 소련이 그 미국의 공급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코발트 공급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반군을 지원한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그렇게 그 콩고에서 그 코발트 매장률의 한 60%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험한 그 국가냐면은 일단 아동노동 이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 반군이 만약에 광산을 지배하면은 글로벌 그 코발트 가격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막 갖다 팔거든요. 근데 분쟁이 없어지면 그걸 딱 팔아서 그걸로 무기 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쟁이 없어져서 정부가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코발트 되게 심해서 그 전 세계 분쟁 강물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분쟁 강물 4가지가 다 콩고에서 나오는 거고 코발트는 분쟁 광물은 아니에요. 콩고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실은 분쟁 강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분쟁 강물을 지정을 해버리면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 안 사고는 못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콩고의 코발트는 분쟁 강물 그 경계선에서 분쟁 강물로 지정을 안 할 정도로 되게 필수적인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3412님이 건설 현장에 계시다는데 굴삭기에서도 요즘 요소수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그럼 우리가 그 요소 암모니아 옛날에 우리도 생산을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생산 공장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석탄도 나잖아요. 지금 유병철님, 5557님 이런 분들이 좀 물어보셨는데 그런 석탄에서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생산을 다시 할 수는
시간이 좀 걸리려나 그러면요? 이게 제가 아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그 과정에서 그거 다 때려 부시고 잘게 예. 쪼개서 예. 그걸 녹이고 하는데 이걸 비유를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이게 예. 빵을 만들 때 예. 뭐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거기다 예. 소금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예. 그 빵에서 예. 다시 소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못 뽑아내죠. 어떻게 뽑아내요? 근데 그게 희소금속의 채굴 과정이에요. 아. 그러면 이 과정들이 너무나 환경 오염도 심하고 예. 물리적으로 환경 파괴도 심하고 좀 이게 그 약간 좀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표현은 지구의 살껍데기를 벗겨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캐나는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정말 깨끗하게 하려 그러고 그걸 다 원칙을 지키면서 하려 그러면 비싸요. 아, 그러니까 지구의 살껍데기를 벗겨낼 정도로 지구의 그 환경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데미지가 크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게 비싼데 예. 그럼 우리가 그 중국 거를 살 때 예. 그거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서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을 때 예.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요소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요소 공장을 다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요소 공장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정상화가 됐을 때 그 저렴한 요소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유들은 여기 환경적인 이유라든지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화학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만 여기에 경제적인 불편한 진실. 우리는 그 물질을 싸게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되게 비싼 요소를 예. 지금이 없으니까 쓰겠지만 정상화가 됐을 때 쓸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싸게 공급받아서 내가 싸게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경쟁을 또 하잖아요. 예. 경쟁을 하는데 내가 뭐 착한 원자재를 쓰고 싶어요라고 해서 비싸게 물건을 만들고 네. 소비자들한테 이건 착한 원재료로 만든 거니까 비싸게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무너진 이유가 뭐 환경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만 네. 그 비용의 문제, 가격의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시 요소를 만들겠다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이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해서도 경제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 다시 재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주로 이제 희소금속 요소수는 좀 차치하더라도 희소금속 같은 게 지금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조짐이 보이는 게 예. 산업이 지금 그린 에너지 전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냥 직접적인 에너지 예. 전력 이제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희소금속들 수요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거기다 뭐 스마트폰, TV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그 수많은 기기에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린 친환경 뭐 ESG 이걸 갖다가 지금 다시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예. 그러면 그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이쪽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그 파급되는 다른 전 산업에 거쳐서 이 인플레이션이 이 희소금속 그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던 거고 요소수 문제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이 돼서 지난 8월에 예. 정부에서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공급 부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광산이 있다면 저 먼 나라에 광산이 있다면 내가 빨리 거기에 지분을 사서 예.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고 다른 데 공급을 안 해주더라도 나한테 먼저 공급해줘. 예.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거의 모든 기업과 모든 정부가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는 이런 그 원자재를 가진 나라들이 이걸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기화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 꼭 예전에 그 일본하고 중국의 히토류 분쟁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원자재를 가진 나라가 예. 이거 우리가 수출 안 할 거니까 예. 그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지금 그 인도네시아에 예. 현대차하고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 가서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요. 예. 근데 그 공장을 만드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인도네시아는 니켈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거든요. 예. 근데 니켈 수출을 갑자기 그 원광 수출, 광석 수출을 금지를 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야 니켈 필요하면 우리나라 와서 세워.
그래서 그 공장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 자동차 기술들을 흡수해서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무기화를 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 이런 데 빨리 진출해서 그 원자재를 확보를 하거나 예. 아니면 광산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예. 금속은 한번 나오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다 재활용해서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약 한 50여 종의 그 희귀 금속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나면은 뭐 다 쓰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예. 그냥 버리잖아요. 예. 버리거나 아니면 중고폰으로 팔거나. 예. 예. 근데 이거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들을 거의 재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재활용이 가능하긴 하나 보죠? 그렇죠. 이 재활용을 하려면 물론 힘듭니다. 예. 아까 희귀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섞으면 섞고 나면 이걸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빵에서 소금 다시 빼내는 거 힘들듯이. 맞아요. 배터리도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진흙처럼 막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예. 이 진흙처럼 섞어 있는 거를 다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분류를 하는 게 재활용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만 한다는 이유는 공감하시겠죠. 예. 한정된 매장량에 우린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럼 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상품 가격에 녹아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활용을 하는 것이 상품 가격에 녹아나야 된다. 예, 그 재료에 대한 사용료가 예. 그냥 써서 버리고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재활용하는 과정까지도 이 그 제조사가 비용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분류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가면 이거는 ESG 활동 중에 하나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가 14가지 희귀 금속을 아이폰에서 다시 뽑아내는 그런 로봇이에요. 예.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로봇 한 대가 시간당 한 200대, 연간 한 120만 대 정도를 분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나와서 한 100만 대 정도를 재활용해서 32kg 정도의 희귀 금속을 우리가 재활용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애플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이 연간 2억 대예요. 예. 2억 대 중에 지금 10만 대 재활용하는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고 그러다 그 조그만 거 한 개만 못 쓰게 되더라도 진짜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참 스마트폰 한 대 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하나 사서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게 정말 너무 낭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 회사들의 어떤 전략이기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수익성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저 경제 기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뭐 수익성 중심으로 도래 혈안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예. 이 문제는 너무나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우리는 순환 자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게 한번 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버리고 이게 예. 선형 경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만들고 다 쓰고 재활용하고 이제 순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여기서 재료를 다시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 광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시 광산. 네. 그렇지. 광산이 어디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도시에서 우리가 금속을 캐내기 때문에 이걸 예. 도시 광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 규모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자료를 보니까 예. 한 2040년 정도가 되면 인류가 그 지구에서 광석을 캐내는 것보다 도시에서 캐내는 거, 재활용을 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뻔히 정해진 미래인 이 그 소재의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 재활용 문제가 하나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좀 너무 그 제가 시민단체는 아닌데 좀 이 그 착한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동의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한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야 되고 예. 여기 환경 비용에 대한 이걸 재처리를 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할 때 인류가 망할 수 있다라는 우려 네.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약속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처럼 예. 이 원재료를 캐고라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묵인하고
저렴하게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 그 파괴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이 이산화탄소를 줄였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속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당한 글로벌 국제 룰을 만들어서 예. 이걸 지켜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권순우 기자가 제 후배 기자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신의 철학이 분명한 그런 저널리스트 기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심지어 제 철학이 아니라 예. 그 분야에서 너무나 컨센서스하게 있는 그렇죠. 분야인데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모른 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시광산 얘기 그 얘기는 저도 가끔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돈이 돼야만이 그런 기업들이 생기고 그런 기술들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지금 돈이 됩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는 아닌가? 아까 했던 얘기랑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예. 도시광산이 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 자연광산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냥 거기서 땅에서 캐는 게 더 센데 예. 그거를 굳이 이거를 수거하고 근데 이 수거하는 과정도 인프라가 전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거를 분류를 잘하고 수거가 잘 되고 수거가 되는 걸 잘 뽑아내고 이러면은 비용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야 그냥 땅에서 캐는 게 더 싼데 그걸 굳이 왜 해야 되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뭐 스마트폰은 이렇게 분류하고 배터리는 이렇게 분류해서 이거를 누가 공급을 하고 누가 운송을 하고 누가 재활용을 하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용이 높아지는 건데 다행인 것은 이게 그 ESG를 비롯해서 탄소 중립 친환경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아까 2040년쯤 되면은 우리가 도시광산이 더 돈이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던 그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여기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착공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이 커질 거다라는 걸 예상한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산업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렴하다고 하면서 묵인했던 그런 비용적인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산업들이 지금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지원과 이 산업적인 관심과 이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 이런 정책 지원들이 같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그 요소수 이게 이 문제가 사실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체감적으로. 노차이나 분이 정부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정부도 지금 이거 회의는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딱히 대책이 지금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발표된 건 없죠. 제 그 희귀금속 얘기 들으면은 되게 암담하지 않으세요? 암담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같은 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재료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중국에다가 수출 좀 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어떤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소수가 이거는 공급단을 조금 더 어떻게 활성화 시켜보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단을 좀 줄이는 방법. 그거는 트럭들이 지금 요소수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류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트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화물을 좀 운송해 보자라고 하면은 뭐 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수요를 조금 줄여보면 어떻겠느냐. 그거는 뭐 미봉책 중에 미봉책이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기 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취재해 보려고 이쪽 그 키맨들하고 좀 전화를 해봤는데 다 모여서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 중국 말고 다른 수입원을 다른 나라에서도 뭐 천연가스 좀 비싸더라도 유럽에서 천연가스로 요소 만드는 아까 슬로바키아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데다가 좀 하긴 그런데 그쪽도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 나는데 한국까지 줄 물량이 많지 않겠죠. 그 슬로바키아 최대 공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중단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를 미리 알았던 정부는 정부가 미리 주문을 해서 먼저 사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있어요. 이게 공급 부족 문제는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 전에 결국 바랄 수 있는 거는
겨울에 에너지를 좀 덜 쓰길. 이게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심각한 일단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냥 중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국내에서 다시 공장을 이거 다시 세워서 생산하고 이런 데는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중국에서 일단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걸 한국만 요구하는 것도 아닐 거라.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죠. 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뭐 그쪽 회의 끝났다 그러면 좀 다시 통화해서 뭐 좀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 요소수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를 다루는 기술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2186님이 미래가 힘들 것처럼 보인다. 인간들이 너무 많은 자원들을 사용해서 그 대가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이거 희소 금속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쨌든 한정돼 있으니 갖고 있다기보다는 생산하는 나라들이 한정돼 있으니 이 나라들이 이걸 전략 무기화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센카쿠열도 중국의 다오이다오 영토 분쟁 났을 때 중국이 히토류 그럼 니들한테 수출 안 해. 했더니 일본이 손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코발트, 리튬 이런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걸 전략 무기화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전략 무기화라는 표현을 아까 전에 그 영토 분쟁 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략 무기화라 그러면 뭐 되게 심각한 문제가 터질 때만 잠깐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1992년에 덩샤오핑이 뭐라 그랬냐면 중동에는 원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토류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코발트가 부족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이 소재 분야에 굉장히 기술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때 그 코발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디스프로숑이라는 그 히토류를 정말 많이 공급받을 수 없다면 적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로 그 사용량을 낮춘 그런 소재 기술들을 개발을 했어요. 기술로? 그리고 소재를 이제 뭐 조금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뭐 조미료 넣을 때 뭐 소금으로 안 되면 간장도 좀 집어넣고 막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학자분이 계셨는데 그 학자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3분의 1로 줄이면 뭐하냐. 전기차 수요가 지금 3배가 넘게 늘었는데 그걸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때는 히토류 문제 그러니까 코발트에선 자유로워졌지만 히토류 문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일단 그때는 코발트가 문제였으니까 코발트를 줄였지만 이거를 좀 너무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 싶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현황들을 보면은 너네 왜 거기 나가 있냐라 그랬을 때 예전에는 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인건비가 저렴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 화학 공장이라든지 소재 공장들은 굳이 인건비에 구애받지 않아요. 공정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냥 뭐 대량으로 공장이 돌아가니까. 근데 거기서 뭐를 제일 고민했었냐면은 얼마나 원자재를 이걸 잘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했던 거고 그때 그게 넘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급성장했던 그 과정들은 이 공정을 만들 때는 자신들이 개발했던 공정 기술, 소재 기술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술들을 거기서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중국의 산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거예요. 이 과정들을 이미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원강 수출하다가 이번에는 야 그럼 원강 수출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배터리도 하고 전기차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원자재가 없는 기업들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텅스텐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이 그 텅스텐 광산이 다시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상동광산이. 예. 이게 캐나다의 알몬티라는 회사가 다시 예. 투자를 해서 예. 야, 이 정도의 풍부한 매장량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쇼티지가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다시 문을 열고 있어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 무기가 싸우자가 아니고 예.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내 국가를 육성하겠다라는 예. 게 되는 거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입장이 좀 곤란하죠.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이 원자재가 없는 입장에서 쟤네가 저렇게 나왔을 때 거기가 협박을 하진 않잖아요. 예. 우리가 안 줄 거야, 나랑 싸우자 이러진 않는데 예.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원자재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거기 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장을 넓히는 효과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일방적으로 팔기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예. 이 기업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좀 더 공고한 외교 관계, 좀 더 튼튼한 공급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번 동남아 국가들하고 만나볼까요? 라고 했더니 동남아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이유도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자본들을 함께 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게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그 공급망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좀 더 공고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런 그 재편의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럼 야,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뭐 제조도 중국에서 받아오고 있고 예. 그럼 미국에서는 이거 우리 뭐 삼성전자 기밀 공개 안 하면은 막 혼날 거라고 막 그러고 있고 여기서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강점인 기술과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국가들 재료 국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인 문제, 산업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인사이트가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권순호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